여러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광복회장 이종찬입니다. 특별히 국군의 전통성을 왜 시민 강좌라면서 하필이면 국군의 전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까 시장님 말씀한 대로 이 춘천은 간성의 도시다. 그래서 6.25 때도 춘천 전역에서 적을 방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의 교두보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벌었다. 그래서 이 춘천이 지금 전쟁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부동 그러는데 저는 저 개인으로는 춘천 전역이 한국 전쟁에서 전기를 이룩한 전역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국군의 고향이 어디냐, 처음 시작한 본관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선 경비대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의병이 시작이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의병이 시작이다. 유인석 총대장이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유인석 장군을 모시는 이 춘천에 와서 얘기를 할 때는 우선 우리가 의병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군의 전통성까지 올라가서 얘기를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강의는 사실은 국방부에 가서 정신 못 차린 사람들에게 한 강의를 해야 될 텐데 우선 이 의병의 고장인 이곳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인사인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주제를 정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년이 광복 80주년입니다. 광복 80주년인데 저희 광복회에서 광복 80주년인데 그럼 그 전에는 나라가 없었냐? 나라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외교부 장관에게, 작년에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나라가 광복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습니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외교부 장관이 자기가 손수 사인한 문서를 우리에게 보내왔어요. 뭐라고 썼냐? 을사늑약을 비롯한 1910년 한일 합병조약 이 모든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원천적으로 이미 무효다. 이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미 무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제강점기가 나라가 없었던 게 아니라 나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군사적으로 강점을 하고 있었지 나라는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왕조 때 맺은 모든 조약이 지금도 우리에겐 유효해요. 우리도 지금 그 조약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적십자사라든가 이런 것이 언제 맺어진 거냐 하면은 국제 적십자사 총연맹에 대한 조약 협정 체결이 조선 왕조 때 있었던,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것이다 이거죠. 북한은 다릅니다. 북한은 그 다 48년에 다시 시작했지만 우리는 연속돼서 왔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를 차지했던 분들의 계속 상속을 받아서 온 우리는 적자입니다. 적자. 대개 적자라는 게 뭐냐면 그 가문에서 그 모든 상속을 받아온 사람들을 적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적자 아닌 사람들은 이단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서자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뭐 적서를 안 가리니까 그냥 이단이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하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들어가는 말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학자 단재 신채호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역사가 있으면 그 나라는 흥하고
역사를 잃으면 그 나라는 없어진다 이거예요.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다 이게. 그러나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나라가 일본에게 점령을 당해도 우리 역사가 뚜렷한 우리 역사가 있으면 절대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나 역사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망한다 이거예요. 세계에서 역사를 잃은 민족이 아직도 지금 독립 못하고 있는 민족이 있죠. 그걸 얻어요. 쿠르드족이 그렇죠. 쿠르드족. 중동에 있는 쿠르드족은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약 4,5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시리아, 이란, 이라크 뭐 이런 데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자기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자기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한지를 지금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지금 터키에도 시리아에서도 배반당해. 어디 가서든지 자기네 나라 근거지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근거지를 찾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안창호 선생은 뭐냐 하면 역사에 대해서는 관용이라는 게 없다. 근데 적당히 우리가 옛날에 일본 시대에도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를 점령했으니까 우리가 국적이 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아주 힘쓰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일본 국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나갔으니까 나갔지 일장기 안 달았으면 나갈 수 있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점령은 당했지만은 우리나라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손기정 선수가 왜 이 월계관을 쓰고도 이렇게 엉거주춤하고 있습니까? 일장기를 가리기 위해서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장기를 달고 나가다고 강제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가기는 했지만은 부끄러워서 이걸 가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문에서 일장기를 지워버렸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동아일보니 중앙일보니 이런 신문들이 폐간이 됐어요. 정간이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일본 국적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넋받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일본 사람은 조선진이라고 깔봤습니다. 예? 우리 국적이 일본 아니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자기네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괜히 우리가 친일파들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2천만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여권을 몇 건이 나갔냐? 70건밖에 안 나갔어요. 70건. 왜 70건밖에 안 내보냈냐? 일본에게 도움되는 사람만 여권을 줘서 세계 대회에 내보냈지 조선 사람은 해외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았고 그러고도 그게 좋다고 우리가 일본 국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넋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독립기념관장이 되겠다는 사람에게 제가 신문 청문회 묻는 사람이었어요. 질문자였어요. 제가 독립기념관장 되는 사람 보고 해방 전에 국적이 어디요? 그랬더니 당연히 일본 국적이죠. 그래요. 그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그렇다? 그럼 당신이 그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것이 확실하냐? 확실하다. 그럼 당신 독립기념관장 될 자격이 없어.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절대로 역사를 관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가고 그냥 일본 사람이라고 해도 그냥 우리가 관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안창호 선생의 말씀이고, 세 번째 이건 노노의 말씀인데 기본이 바로 서면은 우리 살아갈 길은 생긴다 이게. 그래서 기본이 바로 세우는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여러분 모시고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역사를 가르칠 때 자기네 나라 사람들의 약점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약점만 얘기를 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뭐냐 하면 한국이 잘 되기를 바라질 않아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일본의 마지막 총독이 한국을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해방이 되고 9월 6일 날 한국을 떠났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는 조선 사람에게 지독한 식민사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조선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제 나라의 주인이 되려면은 100년이 걸린다 그랬어요. 100년이 걸린다고 악담을 퍼붓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80주년이에요. 이게 20주년이 남았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말대로 하면 20년 동안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그 사람 악담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요새 중국에는 고구려도 자기 나라요, 발해도 자기 나라요, 전부 자기네 나라로 생각해요. 그렇게 역사에다 다 변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갔든지 역사를 갖다 자꾸 일본에게 뺏기고 중국에게 뺏기고 지금 이런 신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역대로 상무정신이 있었는데 그 상무정신을 녹슬게 만든 것이 일본의 식민사관이다 이거죠. 그래서 유인석 장군이 봉기하게 된 것은 뭐냐, 너무 우리 그 당시의 국민들이 이 무에 대해서 천실하고 문만 최고로 생각하고 자꾸 가니까 임진왜란도 당했고 병자호란도 당했다 이게요. 임진왜란에 당해서 반성문을 쓴 것이 서해 유성영 선생이 반성문을 썼는데, 그 책이 징비록이라는 책입니다. 그 반성문을 썼는데 우리 천조대왕은 그 책을 읽질 못하게 했어요. 금서로 취급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 책을 훔쳐다가 번역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다 읽도록 만들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이 무를 그렇게 천시했다 이겁니다. 이게 아까 일본 총독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근거를 내가 아직 못 찾았지만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베 노부유키는 100년이 되면은 돌아온다, 이런 악담을 퍼붓고 갔어요. 그 조선 왕조는 내내 그 승유 억벌에 대해서 유교만 최고로 가는데, 유교가 결국은 우리를 문약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숙문 억무 정신으로 인해서 아주 우리가 약해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반성하는 뜻에서 사실은 독립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여기 와서 이걸.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역사라는 것은 이어져 왔다, 역사가 끊어진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식민사관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역사는 끊어졌다. 조선 왕조는 망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는 건국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한민국 정부는 건국한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라는 것은 역사로부터 이어져 와서 대한제국이 임금의 나라였는데 이걸 백성의 나라로, 국민의 나라로 바뀐 것이 대한민국이다 이거죠. 그 바뀌는 시기가 언제냐, 1919년이다 이거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도 1919년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시작됐다,
말하자면 민주공화국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짓는다는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했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꾸며내는 말이에요. 다음. 왜 그러냐? 우리가 역사를 이어졌다 하는데 어떤 뜻이냐? 국기가 조선 왕조 때부터 시작했지만 내내 우리가 지금 태극기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초기의 태극기예요. 미국의 스미소니안이라는 박물관에 이게 지금 있는데 이 기가 조선 왕조 때 태극기입니다. 다음. 이 오른쪽 여기 뭐냐? 그 당시에 임금이 어디 행차를 할 때는 태극기를 앞장 세워서 갔었어요. 이게 태극기가 앞장서 간 거예요. 임시정부 때는 태극기를 썼어요. 우리 1948년에 대한민국이 처음 정부가 수립된 선포한 날 태극기를 썼어요. 사실은 북한도 그 당시엔 태극기를 썼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김일성이 연설하는 건데 뒤에 태극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그런데 이 오른쪽 보세요. 이게 뭐냐면 조선노동당이 창당하는 날입니다. 창당하는 날의 배경에 이렇게 봐. 레이저. 여기 보세요. 여기 태극기 있죠? 그런데 살짝 지워버렸어요. 똑같은 사진입니다. 이 태극기를 없애버렸어요. 그때부터 태극기를 부인했다 이거죠. 이 태극기를 없앤 겁니다. 다음. 이거는 대한제국 군대가 있었던 대한제국 군대의 모습입니다. 다음. 그런데 한국 역사에서 그러면 의병의 의미가 뭐냐? 이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선조의 이 가장 안보 정책의 기본은 뭐냐면 국방력이 허약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유교 성리학이라는 것은 국방 문을 숭상하면서 무를 억압하는 것이 성리학의 정신이었는데 이 국방력을 굉장히 약화했어요. 어느 나라나 국방력이 약해지면은 국민들이 민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민군을. 나폴레온이 스페인을 쳐들어갈 때 스페인의 이 관군이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군이 생겼어요. 그래서 민군이 나폴레온 상대해서 싸웠어요. 또 이스라엘도 처음 시작할 때 국방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군이 하카나라는 민군이 조직을 해서 시작이 됐어요. 말하자면은 우리의 의병이나 마찬가지인 민군이 나라의 안보의 기본이었었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이 민군이 생기는 이유는 왜 그러냐? 국방력이 약해갔어요. 조선 왕조의 이성계라는 사람은 태조인데 이 사람은 군인이었습니다. 한경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집권하고 나서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기 정권을 쓰러뜨릴까 봐 두 가지 정책을 썼어요. 뭐냐? 군사력을 약화시켜 버렸어요. 자기가 군사력의 그 장수였는데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서북 사람을 쓰질 못하게 했어요. 중용을 안 했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선 왕조 내내 계속되어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임진왜란 때도 육군은 형편이 없었어요. 그냥 한양에 그냥 이렇게 며칠 있다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한양이 동래성이 점령당하자마자 그냥 이 문경세제로 확 넘어와서 그냥 바로 한양으로 들어왔다 이거죠. 이순신 장군은 수군은 강했지만은 우리 그 당시에 육전은 굉장히 약했다. 그래서 조선전 말에 위정 척사를 주장하는 이항호 선생은 이 두 제자를 뒀는데 하나는 면함 최익현 선생이고 한 분은 바로 의암
유인석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뭐냐, 위정 척사를 하려면 외세에 대해서 철저하게 강해져야 되는데 관군이 약하니까 항상 이 민을 조직화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먼저 말씀을 하셔서 이 최익현 선생은 1905년에 을사늑약을 체결하자마자 의병을 기병을 했어요. 그리고 유인석 선생은 1907년 대한제국군대가 해산될 때 의병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다 이양로 선생의 훌륭한 제자들이죠. 그래서 대한제국군대가 해산될 때 숫자가 얼마였었느냐? 대개 한 8,000명이 있었어요. 8,000명. 그런데 대한제국에서 망하고 나서 의병이 일어나자, 이제 대한제국 군대가 일본에 의해서 해산되고 나서 의병이 얼마가 일어났냐? 14만 명이 일어났습니다. 14만 명. 예, 그랬는데 이 14만 명이 1908년에 7만 명, 1909년에 가서는 확 줄어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이 의병이라는 것은 어저께도 유인석 그 기념관에 가 보니까 총이라고는 그냥 뭐 허술한 총이고 칼 들고 총창 들고 이렇게, 이것이 일본은 완전히 기관총까지도 무장을 했는데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얼마가 죽었느냐? 사망이 16,000명, 부상이 37,000명.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기가 약하니까요. 그래서 의병과 이 동학이 우리나라에 지키는 군인 중에서 가장 항일투쟁의 근본인데도 불구하고 이 독립정신은 뚜렷하지만 무기 자체는 굉장히 약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다는 얘기죠. 특히 여기 이 관동 지역의 의병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동 지역에 있는 의병들이 일본군에게 쫓겨서 막 북쪽으로 쫓겨 올라가서 있었다. 그리고 의병 중에 일부가 일본군하고 한번 붙자 해서 여기 신설동, 서울의 동대문 밖에 신설동이 있죠. 신설동 노타리, 거기에 모두가 집결이 됐어요. 그래서 신설동서부터 동대문까지가 지금 길이 무슨 길이라고 그러냐면 왕산로라고 그러는데, 그 왕산이 바로 허위 장군의 호가 왕산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왕산로라고 그러는데 그 신설동에 전부 모였어요. 그랬는데 일본하고 붙으니까 뭐 혼비백산해서 다 죽고 도망가고 그래갖고 허위 장군은 붙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만 사형 1호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의병입니다. 의병이라는 것은 그냥 무기도 허술했는데 이 의병이 그래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방력의 근본이었습니다. 다음, 제가 육사에 홍범도 장군, 그 다음에 김좌진 장군, 그 다음에 이정천, 지청천, 이범석 장군,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회영 선생, 이렇게 5분을 모신 이유는 뭐냐? 국군의 전통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의병의 상징은 뭐냐? 홍범도 장군이 의병의 상징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 홍범도 장군이 유인석 장군의 휘하의 하나의 부대의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에서 일본군, 남남에 있는 일본군 19사단 75연대 장병하고 정식으로 싸운 겁니다. 이 김일성이가 무슨 보천보에서 싸웠다 그러지만 보천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천보라는 거는 조그만 동네에 그 파출소가 있었는데 그 파출소를 공격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 홍범도는 일본군 정규군하고 붙어서 싸운 거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봉오동에서 이기고 나서 일본군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부대를 재편성해서 남남에 있는 군대들이 또
증원이 돼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대는 너무 장비도 강력하고 그랬기 때문에 홍범도 부대가 도망가고 이렇게 가다가 청살리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그 일본군이 쫓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청살리 들어가면서 일본군을 계속해서 유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맨 나중에 들어가 있는 데에서 청살리에 김좌진 장군이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오동 전투는 하루에 끝났지만 청살리 전투는 6일간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일본군을 계속 유인해 들어와서 여기서 죽이고 저기서 공격하고 이렇게 여러 그래 백운평 무슨 이런 데서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해서 왜냐하면 6일간 계속한 것이 청살리 전투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 이 홍범도 장군은 동방의 피압박 민족 대회 공산당이 조직하자마자 그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참석해서 기재를 하는데 뭐라고 썼느냐? 직업 의병이라고 씁니다. 의병이라고. 처음 의병이라는 말을 홍범도 장군이 썼습니다. 다음. 이게 홍범도 장군의 사진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부인하고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근데 큰아들하고 부인은 일본군에게 붙잡혔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가 데리고 산에 올라가 있는데 부인이 붙잡혔어요. 그래서 부인에게 너 살려줄 테니까 홍범도 장군을 유도해서 내려오도록 해라 그러는데 부인이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아들은 죽였어요. 그 홍범도 장군은 싸우다가 둘째 아들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슬하가 아들 둘이 다 전사를 했어요. 그 슬하가 없는데 중앙아시아로 쫓겨가면서 새로운 부인을 하나 얻었는데 그 부인이 아들을 딸 하나를 데리고 와서 있었다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김좌진 장군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6일간 전투를 해가지고 이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19사단 지원 병력 전부 합해가지고 말하자면 13대 1에 병력 수가 13대 1인데도 불구하고 그 골짜기로 유도해 들어가서 타격을 가해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음. 이것이 청살리 전투에 상상하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 다음. 이게 김좌진 장군이 청살리 전투에서 승리를 한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그냥 안중근 의사는 단독으로 이등박문희를 쏴 죽인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안중근 의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유인석 장군 휘하의 부대 중에 하나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본군에게 붙잡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는 독립군의 중장이다. 나를 포로로 대우하라 그랬어요. 왜 안중근 의사가 실패를 했느냐? 안중근 의사가 일본하고 싸우다가 일본군 한 사람을 포로로 잡았어요. 그 포로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저 데리다니는 게 얼마나 귀찮아요. 감시해야죠. 밥 먹여줘야죠. 계속 끌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안중근 의사 밑에 있는 부하들이 자꾸 귀찮게 데리고 다니지 말고 저 사람 쏴 죽이고 말자.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아니야. 그러서는 안 돼. 저건 전쟁의 포로니까 저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귀찮더라도 데리고 다녀야 된다. 계속 데리고 다니니까 이게 귀찮거든요. 그 나중에 하도 귀찮으니까 안중근 의사가 그 포로를 붙잡아서 오라고 그랬어요. 갔더니 너 이제 돌려보낼 텐데 본대로 돌아가지 말고 일본으로 돌아가라. 가겠냐? 그러니까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놔줬어요. 노자까지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본군이 그걸 받아가지고
일본으로 가지 않고 본대로 돌아갔어요. 이게 본대로 돌아가가지고 안중근 의사가 있는 부대가 어디에 있다는 걸 다 점을 찍었어요. 지도에다가. 그래서 일본군에게 당해가지고 안중근 부대가 결국 많은 피해를 보고 해산을 하게 됐다. 이게 안중근 의사를 전부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안 장군이 그 포로를 죽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포로를 그냥 놔줘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를 자꾸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생각도 못해서 좋다, 다시 군대를 모집하자. 그래서 모집하려니까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 부대가 이건 안 되겠다. 그럼 내가 단독으로 싸워야지. 그래서 총을 갖고 하얼빈에 가서 이등만문이 기다렸다가 쏴준. 그러니까 그 양반은 전투 행위죠. 우리가 생각하면 전투 행위죠. 그런데 일본군은 살인범이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계속해서 뭐라고 주장하냐? 나는 군인이야. 나를 포로로 대우하라고 계속 재판정에 가서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휘호 중에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말은 자기가 군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내가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다음. 이게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시대에는 독립군이 하기 전에 이 점 찍은 거는 뭐냐면 이 X 표시는 전부 의병이 일어난 곳이에요. 이 의병이 쫓겨서 올라갔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쫓겨서 올라가서 있는 곳이 독립군으로 이것이 다시 편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병이 쫓겨 올라가서 재편성된 것이 독립군이다. 그러니까 유인석 장군은 13도 창의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독립군으로 의병이 독립군이 됐다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다음. 그래서 1908년에 이미 의병들이 올라가서 독립군으로 재편성이 되고 이 독립군이 재편성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독립군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는 임시정부에 소속하고 있는 군인이다 하고 대외적으로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임시정부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북로군정서, 서로군정서를 자기네들이 편성해서 그 편성된 그대로 임시정부 산하의 군으로서 활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그래서 중칭에서 1940년 9월 17일 중경에서 이제 독립군이 막 그 전투하다가 이제 전부 망명해서 중칭으로 내려왔죠. 그 중칭에서 전부 합쳐가지고 광복군으로 편성을 하는데 광복군으로 편성할 때 왜 조소왕 선생이 경과보고를 했어요. 경과보고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늘 세워지는 이 광복군, 오늘 출발하는 이 광복군은 오늘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될 때 우리는 시작했다 이렇게 새겼어요. 그러니까 1907년에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소왕 선생이 뭐라고 그러냐? 오늘 1940년인데 오늘 세워진 게 아니라 1907년에 대한제국 군대가 해체될 때 의병이 시작했는데 의병이 바로 우리 광복군의 할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인석 장군이 의병을 일으킨 13도 자기군이었는데 조소왕 선생이 1940년에 그 유인석 장군이 만든 그 부대가 우리의 할아버지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조소왕 선생이 당시 얘기한 그 장면입니다. 다음. 그래서 광복군은 어떻게 해서 시작했냐면
일제 때 일본 육사를 나온 사람들이 다 신흥무관학교니 이런 데로 전부 또 와서 교관 노릇하면서 간부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이동희, 이필죽, 김창환, 노백리, 유동열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와서 간부를 양성한 것에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죠. 다음. 그래서 광복군이 창설될 때 총사령관은 지청천, 신흥무관학교 출신, 교관. 그 다음에 이지대장 이범석, 신흥무관학교 교관. 일지대장 김원봉, 신흥무관학교 교육 받은 사람, 졸업생. 삼지대장 김학규,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이다.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 의병, 독립군, 광복군 이것이 묶음이 우리 국군의 할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광복군이 창설될 때의 장면입니다. 두 분.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북한의 조선인민군은 언제 창건됐다고 자기네들 역사의 책에 썼느냐. 1948년 2월 8일 날 조선인민군이 창설됐다 이렇게 처음에는 썼어요. 근데 1978년에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1978년에 우리 조선인민군은 김일성 동지가 빨치산을 처음 시작할 때 조선인민군은 시작됐다 이랬어요. 32년. 그러니까 1932년 32년이면 김일성이 몇 살인 줄 아세요? 김일성이 191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32년이면 21살이에요. 만으로는 20살이에요. 만 20살 때 빨치산 투쟁 시작할 때 조선인민군은 시작했다. 이게 만약 뭐냐면 한반도에 있어서 항일 투쟁이 시작된 것을 김일성으로 만들기 위한 역사 조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유인석 장군이 1907년에 의병을 일으켰는데 이게 의병의 할아버지라고 하면 김일성이 낳기도 전이에요. 그렇죠? 김일성이 1912년생이니까 1907년에는 김일성이 낳기도 전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1907년에 이미 시작됐다고 하면은 민족사적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걸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에? 그럼 대한민국의 국군의 역사는 언제 변했느냐? 국방장관 이종섭에게 국회에서 물어봤어요. 국군은 언제 시작했지? 국방장관 왈 1946년 조선경비대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조선경비대라는 게 뭡니까? 예, 보세요. 다음. 이게 1948년 2월 8일 날 그 당시에 태극기가 그대로 있었을 때 인민군이 창설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인민군이 창설되는 평양이에요. 이게 평양. 다음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48년에 인민군이 창설됐음에도 불구하고 1978년에 조선인민군은 32년에 시작했습니다 하고 역사를 바꿨어요. 역사를 바꾼 것이 이것이 북한의 창군 행사가 됐어요. 김일성이가 인민군 빨치산 투쟁을 시작할 때 시작했다고 한 것이 이 장면입니다. 다음. 그래서 조선경비대라는 것은 뭡니까? 미 군정이 들어서자마자 그 당시에 아주 문란했던 시기에 여기저기서 군부대를 만든다는 것이 많았지만 다 없애버리고 미 군정청이 제일 먼저 군사영어학교를 세웠어요. 군사영어학교는 뭐냐면 국군인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부터 가르치는 거 시작해서 영어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46년 1월에 해방 다음 해죠. 해방 다음 해 1월에 조선경비대라는 걸 만들었는데 조선경비대를 제일 먼저 만들 때 이 영어가 South Korean Constabulary of Police
Reserves. 이게 뭐냐? 국군으로 만든 게 아니라 경찰 예비대로 만들었어요. 경찰 예비대. 국군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경찰 예비대로 만들어서 시작이 됐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국방경비대의 모체라고, 우리 국군의 모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그래서 이 조선경비대에 소속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냐? 일제 때 일본군에 있었던 사람들이 조선경비대로 해방되고 이제 대한민국 이제 정부가 수립된다 그러니까 조선 국방경비대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전부 초기 한국군은 일본군, 만주군 위관급들이 이 줄을 이루어서 만든 것이 조선경비대다. 이 옷 자체가 저 일본 군대 옷 그대로 입고 사실은 조선경비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력이 일본군, 만주군 그리고 이것이 전부 사실은 일본군 위관급, 장군도 아니야, 영관급도 아니야. 영관급도 몇 사람밖에 안 돼. 전부 위관급들이 만든 것이 조선경비대인데 이게 우리의 할아버지다. 이것이 국군의 전통들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런데 저는 이걸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반대하느냐? 첫 번째, 일본군은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얘기하면 떨어진 군대입니다. 수준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 일본군은 이 병사를 아낄 줄을 모른다 이게요. 그리고 일본군은 병참 군수 이 개념이 없어요. 그냥 돌격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요. 그래서 노기 장군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는 군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여순에 206고치 하나 점령하기 위해서 무려 15,000명을 갖다 죽였어요. 이렇게 말이야 무모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우다구치 렌야라고 하는 사람 장군이 인도 버마 전선에 있었는데 인도 버마 전선에서 이동을 하려면 그 어마어마한 숲속을 지나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일본군은 대대로 뭐가 있었냐면 병참이 없이 주변에 있는 민가에 들어가서 폐를 끼쳤다 이거예요. 근데 이 숲을 지나가려니까 민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소를 다 민가에 있는 소를 징발해가지고 무려 500마리를 끌고 그 숲을 지나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소가 죽고 이거 말하자면 여러 가지 사건이 나니까 무려 그 숲속에서 55,000명을 갖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일본군의 전략 개념이다 이게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일본군은 근대 군인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고, 두 번째, 일본군은 대대로 정치 개입을 합니다. 군이 정치를 지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시하라 간지가라는 사람이 만주 사변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이시하라 간지는 중좌에 불과합니다. 육군 중좌인데 이게 정치에 개입해서 장장님을 기차를 폭발시켜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만주 사변을 일으켜요. 그리고 일본군의 수치라고 생각하는 5.15 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해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수상을 쏴 죽여요. 칼로 찍어줘 죽여요. 그 다음에 2.16 일본 사람들이 니니로쿠 직행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왕당파가 통제파를 막 억압을 하는 쿠데타예요. 왕당파라는 거 뭐냐? 천황을 최고로 모시자. 통제파는 뭐냐? 왕을 입헌 군주로 모시자 이런 얘기인데 왕을 신으로 모시자 하는 왕당파가 통제파를 압도해버린 것이 니니로쿠 진켄이라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군대가 계속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2차 대전 말기에는 육군 대신이었던 도조가 총리가 돼서 군이 내각을 다 만든다. 이게 일본군의 전통입니다. 이게 한국에 지금 들어와서 서슬 들어오는 것이 군의 이런 정변, 이런 전통이 어디서 생겼냐? 일본에서 배워온 거다. 비민주적이다. 그리고 일본군의 군령, 말하자면 군대 내부에는 굉장히 많은 인권 침해를 해서 이 뭐예요? 고미카와 준페이라고 하는 일본의 소설가가 일본의 군대가 얼마나 반인권적이냐 하는 폭로하는 소설을 써서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5권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잖아요. 인간 조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전통이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엄습해 오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우겠어요? 민주적 군대는 아니에요. 예? 이 군령 내에서 기합 주고 폭력화하고 이런 것이 다 어디서 배워온 거냐? 일본군의 전통에서 배워온 거라. 요새 제가 장 장군의 자서전을 우리 광복회에서 출간을 했어요. 그 장 장군은 어떤 사람이냐? 헌병사령관을 했는데 백범 선생이 암살되는 날, 그 사람은 중국군 출신인데 암살되는 날 신성모, 최병덕, 김창룡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이 장 장군이 바로 백범 선생의 비밀 당원입니다 하고 역정보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에게 수사를 맡기면 안두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람을 파이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 장군은 하루아침에 헌병사령관직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누가 됐느냐? 친일파의 괴수, 일본 시대에 일본 경찰의 보안과장을, 총독부 보안과장을 한 전봉독이라는 사람을 딱 헌병사령관을 시켜가지고 조사를 했으니까 안두희에게를 그냥 유야무야로 끝내버렸다. 이게 우리 국군의 전통입니다. 일본군에게서 배운 전통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전통으로 삼아서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책을 그 장 장군 아들이 우리 광복회 LA 지회장입니다. 저보고 출판해 달라고 책을 원고를 가져왔는데 읽고 나니까 너무 엄청나요. 그래서 이거를 출판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있을 때 뉴라이트들이 일어나가지고 백범이 테러리스트라고 막 헐뜯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책을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책을 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 삼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된 거 아닙니다. 역사로 이어져 온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제국이 민국으로 바뀌어진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거 주장을 하는 거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이 되어야 된다. 역사가 정사가 되어야 되네. 근데 뉴라이트는 어떻게 되느냐? 일본 시대, 조선 왕조는 끝났고 대한제국은 끝났고 일본 시대가 왔다. 그리고 일본 시대는 연합군의 승리에 의해서 공짜로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수립일은 건국이라 한다면은 만약 대한민국이 건국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없었는데 무슨
독도는 그러면 일본 땅이 돼버려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없었으니까 일본 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또 두 번째, 예? 안중근과 이은봉길은 그거 국적이 일본인데, 예? 이분들은 테러리스트로 전락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예? 위안군 할머니, 위안군 여성들은 일본 국민이 일본 여성을 농락한 것이 되니까 우리가 사과하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48년 이후에 건국됐는데 위안부 할머니는 48년 이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이 뉴라이트들이 자꾸 건국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1965년에 일본과 우리가 합의된 것이 뭐냐? 1910년, 5년 있었던 모든 조약은 이미 무효다 이게요. 그러면 우리가 나라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나라에 이 왕이 가지고 있던 권한이 주권을 국민에게 넘겨주려고 그랬어요. 그게 언제냐? 1919년, 1919년에 말하자면 남겨주려고 그랬어요. 1910년에 그러니까 1910년서부터 왕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국민에게 넘겨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일본이라는 흉한이 이 작물을 채고 도망을 가버렸어. 이 주권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도둑놈이고 우리는 이것을 넘겨주려고 그러는데 강탈해서 가버렸다 이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아들에게 돈을 주려고 그러는데 도둑놈이 그걸 채갖고 도망을 갔으면 그 돈이 도둑놈 겁니까? 우리 아들 겁니까? 한 가지죠. 네, 내가 얘기한 거는 내가 내 권한을 아들에게 남겨주려고 그랬는데 일본 도둑놈이 이걸 채갖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뉴라이트들은 뭐냐면 그 일본 소유가 맞아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니야 이거는 도둑놈이 채가갔지 이거는 내가 아들에게 주려던 것을 도둑 맞은 건데 도둑 맞은 사람의 강탈된 재산을 말하자면 작물인데 작물을 도둑놈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맞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항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게입니다. 다음.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역사를 정리하자 이거예요. 정리하자. 예, 첫 번째 뭐냐? 2차 대전 이후 발생한 신생국가가 아니다 이게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1948년에 신생공화국이 아니야. 우리는 역사의 전통이 있는 나라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을 짓겠다는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말 안 했어.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했다고 얘기했어. 거짓말을 한다 이게. 응?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시대가 끝나고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 정부가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가 된 겁니다. 네. 다음. 대한민국의 국군은 의병, 독립군 그것이 광복군이 됐고 그 광복군이 국군으로 돼야 우리가 주소가 맞는 거죠. 응? 김일성이는 뭐라고 그러냐? 48년에 인민군을 수립한 거를 78년에 인민군이 그때 생긴 게 아니라 32년에 김일성이가 빨치산 투쟁을 시작하면서 조선인민군은 생겼다. 이렇게 역사를 바꿨거든요. 그 역사를 바꾼 것이 뭐냐면 주사파랍니다. 주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대한제국 군대가 1907년에 해산되면서 의병이 생겼고 그 의병이 독립군이 됐고 독립군이 광복군이 됐고 그럼 광복군이 국군이 되죠. 그래서 제가 육사에다가 흉상 5개를 세운 겁니다. 근데 이 흉상을 치우라고 하는 건 뭐냐? 조선 경비대를
할아버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짓이다 이게요. 그래서 제가 반대하고 싸움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국군의 날을 지금 10월 1일로 정했어요. 10월 1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6.25 때 38선을 넘어가는 날이 10월 1일입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무력으로 통일하는 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을 우리 헌법의 정신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평화적으로 통일을 한다면은 군대가 쳐들어가는 것을 국군의 날로 만들면은 이 앞과 뒤가 맞질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군의 날은 광복군이 창건되는 1940년 9월 17일, 이 9월 17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을 9월 17일로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 우리 헌법에도 맞는 얘기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 뭐 제 목소리가 너무 적어서인지 전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9월 17일이 바꿔야 맞다. 우리 헌법에도 맞는 얘기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48년도에 우리가 건국한 것이 아니다. 첫 번째, 4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가 되는 날이다. 두 번째, 우리 국군은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는 날 의병이 시작했고, 의병이 독립군이 됐고, 독립군이 광복군이 돼서 광복군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우리 국군이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군은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의 군대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 맞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자 이겁니다. 자, 이것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